오늘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를 좀 깔끔하고 간략하고 핵심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다 똑같은 코인 아니야? 라고 그냥 막 샀거든요. 근데 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근본적인 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마다 떨어진다 라고 하면 무서워서 막 팔게 되고 올라간다 그러면 더 사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은 이 코인에 대한 한 줄 정리가 없었어요. 비트코인은 뭐고 이더리움은 뭐고 이런 한 줄 정리, 그 코인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근본적인 원리, 오늘은 그 한 줄 정리를 좀 단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보시죠. 2008년 금융위기 기억나시나요? 은행들이 막 무너지고 정부가 막 돈을 찍어가지고 은행을 막 살려줬어요. 그때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내 돈을 은행과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구나. 바로 그때 비트코인이 등장을 한 겁니다.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첫 블록,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거래를 하면 이렇게 기록이 남거든요. 그 비트코인의 거래 기록, 그 기록의 첫 페이지에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메시지인데 더 타임스 신문에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은행에 대해서 은행을 살려주는 두 번째 구제금융을 이제 한다라는 의미죠.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은행을 살리려고 이제 돈을 찍어낸다는 건데, 그럼 그냥 돈을 찍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을 찍어내면 시중에 돈이 많아지고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요. 내 통장에 돈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짜장면이 4,000원이었는데 돈이 막 찍혀가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짜장면 값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점점 8,000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정부가 돈을 찍을 때마다 우리들이 이제 점심값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면 4,000원에서 8,000원으로 늘어난다면 그럼 내 돈의 가치가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의 실패, 이 비용을 정부가 책임짐으로써, 정부가 도와줌으로써 결국 일반적인 대중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죠. 사토시는 이 점에 분노를 한 겁니다. 즉 그가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는 정부랑 은행이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돈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화폐로 쓰이기엔 너무너무 불편해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은 속도가 너무 느려요. 사실 우리가 뭐 카카오페이든 비자든 뭐 카드든 보통 1초 안에 거래가 처리가 되어서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한 1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돼요. 커피숍에서 우리가 커피를 사는데 아메리카노를 사는데 30분을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비트코인의 수수료가 너무너무 비쌌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4,000원짜리 커피를 하나 사는데 수수료가 6,000원인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막 붐비고 사람들이 거래를 많이 하면 수수료가 막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트코인은 가격의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로서 안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느낌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예를 들면 4만 원인데 내일은 8만 원이 되고 모레는 2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결제 수단으로는 너무 불안정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용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지갑 주소도 너무 길고 수수료도 막 설정하고 주소 한 글자만 틀려도 막 돈이 없어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화폐로 이용되는 건 사실은 실패했습니다. 화폐로서는 망했나? 그보다는 좀 제 생각에는 진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혁신적이다, 이 결제 수단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이거 화폐보다는 좀 금 같네. 이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금덩이를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커피를 사진 않잖아요. 그리고 막 금을 막 거래하려고 뭐 금 운송하고 막 감정하고 보관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금이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금이라는 건 한정된 양으로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이잖아요. 비트코인도 똑같은 길을 갔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로선 좀 구린데 이거 믿을만 하다 라는 이 신뢰 기반을 바탕으로 쓰는 화폐에서 모으는 자산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비트코인이라는 건 4년마다 반감기라는 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새롭게 생성되는 양이 4년마다 절반씩 줄어들어요. 그럼 우리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 시간이죠. 절반씩 무한히 줄어들면 그거는 얼마에 수렴한다. 그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한 2140년쯤에 총 2100만 개쯤에서 생산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건 하드캡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하드, 단단하다는 거죠. 그리고 캡은 이게 뚜껑이죠. 단단한 뚜껑처럼
이 누가 와도 절대 뚫을 수 없는, 창시자가 와도, 그래서 대통령이 와도 이 단단한 캡을 뚫을 수가 없는 캡이, 천장이 있다는 거죠. 원화나 달러는 다르잖아요. 중앙은행이 필요하면, 나라에서 필요하면 계속 찍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충격적인 사실 하나 보여드릴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글로벌 M2라고 하죠. 글로벌 M2가 이쯤 됐었습니다. 이쯤 됐었는데 2020년 코로나 때쯤, 이 이후에 계속 늘어나서 특히 2020년부터 2022년간 전체 달러의 40%를 찍어냈다라는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어떤 위기가 온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바로 이제 돈을 프린트하는 겁니다. 프린트를 계속 돌려요. 코로나, 뭐 전쟁, 경기 침체, 그게 뭐든 그 돈 찍기의 이유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돈 찍기를 멈출 수가 있냐?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면 선거에서 이기고 복지를 하고 사람들한테 더 많은 걸 주기 위해서는 다 돈이 필요해요. 그게 복지든 일자리든 보조금이든 돈이 필요한데 세금을 올려서 이 돈을 처리를 하면 표가 떨어지잖아요. 때문에 그냥 돈을 찍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정치의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와 진짜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엄청 더 막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지금 우리는 요 정도 보고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순간이 오겠죠.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가치는 계속 녹아내릴 겁니다. 때문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밝은 거죠. 비트코인은 말씀드렸듯 발행량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위기 때마다 돈을 막 풀어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진 않아요. 오히려 가치가 늘어나죠. 정부가 돈을 많이 찍을수록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비트코인을 금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할 때 뭘 봐야 되냐? 우리는 투자할 때 보관하려고 하는 이유가 충분한가를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데 뭔가를 보관하려고 하는 이유가 충분한가?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나? 달러가 약세인가?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나? 그래서 정부가 또 돈을 막 풀 것 같냐? 라는 이런 거시적인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폐로서 막 가치가 있냐 없냐, 결제가 느리냐, 수수료가 비싸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10년, 20년 뒤에도 정부가 마음대로 내 자산의 가치를 깎을 수가 없다는 믿음. 그게 이제 중요하다.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세상의 금과 같다. 정부의 이 무한 화폐 발행으로부터 이 개인이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방패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은행이랑 정부를 못 믿겠다, 다 빼고 우리끼리 화폐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다면 이더리움은 조금 더 달랐어요. 좀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더리움은 그냥 아예 은행이든 뭐든 중개가 되는 모든 어떤 인간, 기관을 그냥 다 빼버리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코드가 대신하게 만들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뭔가를 거래할 때 중간에 항상 누군가가 끼어 있거든요. 집 살려면은 이제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 뭐 돈 빌리려면 은행이 끼어 있고요. 주식 살려면 증권사가 끼어 있고요. 뭐 다 끼어 있어요. 끼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중개를 한 다음에 수수료를 가져가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리 부테린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19살 때 왜 우리는 이들을 믿어야, 중개인을 믿어야 되는가? 이걸 모두 코드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중개인은 그럼 뭐가 문제가 있길래? 중개인은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죠. 중개 수수료가 필요해요. 부동산 중개 뭐 수천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해외 송금 수수료 뭐 5에서 10%막 계속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개인과 함께 거래를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영업 시간도 뭐 제한적일 수도 있고요. 뭐 아무튼 좀 까다롭죠.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내 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수수료가 왜 이렇게 뭐 높은지, 그런 거 그냥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기와 혹은 실수의 위험도 있어요. 중개인도 사람이죠. 그래서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사기도 막 일어나기도 하죠. 자, 그럼 이더리움은 어떻게 이 중개인을 다 뺐는가? 이더리움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더리움은 그냥 아예 믿음이라는 요소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들자.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빠지고 그 자리에 예를 들면 자판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자판기를 뭐 신뢰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돈이 들어가면 뭐 콜라가 나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이 조건이 맞으면 무조건 실행되게 만들자.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기반으로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디파이,
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디파이는 이제 은행 빼자. 은행이라는 중개인을 빼버리자. 그래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은행을 없애버리자. 중간에 있는 매개를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냐? 사실 뭐 은행에는 이제 예금을 하는데 이자가 있죠. 그죠? 연한 3%. 뭐 대출을 하는데 또 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3% 남아있는 거 은행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은행에 뭐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뭐 신용 등급도 필요하고 서류도 필요하고 심사도 필요하고 아무튼 뭐 복잡해요. 근데 디파이는 예금 이자 5%, 대출 이자 6%, 1%는 운영비. 나머지는 그냥 사람이 심사하지 않아요. 신용 등급 상관없습니다. 담보 있으면은 코드가 자동으로 처리를 해서 은행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대출을 해줍니다. 혹은 증권도 한번 볼까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덱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없이 주식이나 토큰 거래들이 가능하게끔 만들었어요. 이더리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중간에 있는 업비트나 바이낸스 같은 이런 증권 거래소들이 수수료도 가져가고 뭐 인증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거래소가 사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일어났었죠. 근데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한다면 그냥 사람끼리 직거래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의 문제가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더리움 코드가 알아서 다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수수료 이것도 증권 거래소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사람들끼리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 거래를 올려놓은 사람이 가져가요. 신분 인증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지갑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즉 거래소가 터져도 정부가 막아도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이 살아있는 한 이 덱스는 영원히 이제 작동한다. 이 신뢰도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 예를 들면 경매장이 있다. 얘도 중개 쪽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술품을 거래한다. 이걸 NFT라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들, 그들이 했었던 것들을 이제 NFT가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개인의 역할을 코드가 대신하게 만든다. 이게 이더리움이 꿈꾸는 세상이었어요. 은행이나 뭐 증권사, 뭐 경매장, 모든 중개인이 가져가던 이 수수료랑 권력들을 코드로 대체하는 세상. 그 이익을 우리가 나눠 갖는 세상. 이게 이제 이더리움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더리움을 투자할 때 핵심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가예요. 즉 새로운 뭔가가 나와서 이런 덱스, 뭐 NFT, 뭐 이런 어떤 새로운 뭔가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얼마나 많이 쓰는가. 이게 이더리움의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파이나 NFT가 나오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막 올라가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더리움이 얼마나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가스비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더리움을 막 쓰면은 가스비가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혹은 일일 활성 뭐 사용자 수 이런 것들도 이더리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예치 자금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 토대로 실제로 이더리움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사실 코인은 많아요. 코인은 많은데 목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하죠. 금입니다. 그냥 금이에요. 정부가 돈을 찍으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경제가 좀 불안한가, 인플레이션이 심한가, 뭐 거시경제가 흔들리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비트코인 투자의 기반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중개인을 코드로 대체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때 이더리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블록체인 기반으로 이더리움 기반으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는가, 얼마나 많이 그 서비스를 사용자들이 쓰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더리움의 가치가 또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 저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거 되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이게 어떻게 망할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세상이 너무 다르게 변한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공부해서 내 자금에 공격적인 포인트를 분산해서 반드시 넣어둬야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코인 투자하고 있는 방식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올려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